우리나라는 그간 인접 국가들 사이에 끼어 완충지가 되기도 하고 교두보가 되기도 했죠. 열강이 서로 견제할 수 있는 세력 균형의 중심점으로서 완충지대로 충실히 기능한다면 앞으로도 한반도는 전쟁과 참화를 피하고 안보가 보장될 수 있을 텐데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주변 열강의 세력 변이가 생기면 보다 우월한 열강이 대륙으로 진출하기 위한 교두보로 우리나라는 전락하게 될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간서칠 hilde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책은 정익일 작가님의 지정학의 포로들입니다. 이 책은 출간된 지 벌써 7년이나 지났는데요. 그럼에도 미중 패권전쟁, 특박운이와 관세폭탄으로 힘겨운 현실에 직면한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에 대한 지혜를 얻기 위해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에 중첩된 시간과 사람들, 그리고 문명과 암투, 지리적 한계를 극복하려는 분투를 아는 건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에 오늘 이렇게 선정하게 되었어요. 이 책을 쓰신 정익일 작가님은 국제부 선임기자를 역임하신 분이고요. 그래서 국제관계와 역사적인 주요 사건을 보다 입체적인 관점에서 이해하고 해석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위치한 공간적인 좌표는 사실 우리 인류에겐 숙명처럼 주어진 상소라고 보여요. 물론 미시적인 개인의 입장에선 해외에서 직장을 구하거나 이민을 가면 이런 지리적인 제약을 변수로 바꿔버릴 수 있긴 하죠. 하지만 국가 입장에선 이게 불가능하잖아요. 인접 국가와 영토 분쟁을 벌이는 건 세계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거의 빠지지 않는 레퍼토리지만 우리나라는 특히 지정학적 입지로 인해 고난스러운 경험이 참 많았죠. 그래서 전 대한민국을 둘러싼 열강의 시선을 따라가는 한편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유럽의 역사에도 눈길을 주면서 이 책을 참 흥미진진하게 읽을 수 있었어요. 제가 지금 사무실을 함께 공유하는 동료는 구소련에서 독립한 조지아 출신인데요. 그래서 러시아어도 매우 잘 구사하지만 아직도 상당수 조지아인들은 러시아에 대한 반감을 지니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전 러시아라는 국호 연원이 궁금했는데요. 러시아는 6세기 말부터 두각을 나타냈던 키예프 공국에서 비롯되고요. 9세기 초에는 동슬라브 부족의 절반 정도에 이를 정도로 큰 세력으로 성장하고 이 과정에서 이들은 스스로를 루시라 부르고 자신이 살던 곳을 루시의 땅으로 부르게 됐다고 하네요. 러시아 지역은 사실 고대 이래 유라시아 대륙의 초원에서 생겨났던 수많은 유목 세력들이 이동하는 통로이자 정복하고 정복당하던 지역이었는데요. 이처럼 영토를 인근 지역으로 확장할 수 있는 유라시아 대륙 세력의 계보를 이어받았지만 이 책에선 러시아가 이처럼 팽창주의 노선을 띌 수밖에 없었던 건 팽창이 아니면 피침이라는 숙명에 따른 거라고 이해를 하더라고요. 러시아는 이렇게 광활한 영토를 정복하지만 이렇게 정복한 지역엔 반발과 소요 위험이 늘 도사리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결국 러시아 제국은 이런 내부 불안과 반발을 단속하고 제어하는 데 상당 부분의 국력을 쏟아야만 했어요. 게다가 러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넓은 면적을 보유한 국가지만 인구는 1억 5천만이 좀 안 되는 세계 9위에 불과하죠. 더 심각한 건 너무 추워서 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지역과 시기 제약이 정말 큰데요. 이런 이유로 러시아는 기근에 반발한 폭동 위험이 크기 때문에 식량 생산 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의 기아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려면 수요 공급의 법칙에 따라 시장에서 자유롭게 식량이 거래되도록 하기보다 시장 가격 이하로 판매하도록 강제할 수밖에 없었어요. 구소련의 중앙계획 경제는 이런 점에서 단순히 공산주의 경제 이론과 사회주의 철학이 바탕이 되었다기보다는 러시아가 처한 지정학적인 한계와 내부적 취약성이 중앙 집권화된 정부를 필요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제가 사는 프랑스는 정부 부채가 GDP의 113%까지 올라가서 긴축 재정을 선언했는데 작년에 이어 얼마 전에도 바이로 총리가 불신임되어 내각이 해산되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지만 여전히 정치 경제적으로 불안한 상황인데요. 그런데 부채 비율만 따지면 일본은 국가 부채가 260%나 되는데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프랑스가 왜 이렇게 문제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최근에 한 전문가분이 분석한 걸 보니 일본은 부채 채권자의 90%가 자국민, 즉 일본 금융기관과 일본인이고 10년 이상 장기 국채의 비중이 높은 데 반해서 프랑스는 단기 국채의 비중이 높고 절반 이상을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런 상황에서 최근 프랑스 신용등급도 낮아졌기에 일각에선 프랑스 미래도 이제 암울해질 거라고 전망하던데요. 또 다른 입장에선 아니다. 프랑스는 유럽에선 여전히 각광받는 국가다라고 예견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미국은 그동안 항공모함을 전략적 요충지와 해협에 배치하면서 세계 경제의 90%를 차지하는 해상 무역의 수요자 역할을 자처해왔지만 이젠 세계 경찰로서 역할을 대폭 줄여나갈 걸로 전망되잖아요. 그렇담 이제 모든 국가가 각자 도생의 길을 걸어야 하고 이런 점에선 유럽에선 영토 상당 부분이 농업용 경작지라서 식량 안보와 자립 측면에서 강점을 보유하고 원자력 자립도가 높아 에너지 확보 면에서도 유리한 프랑스가 에너지 수입 비중이 높은 독일보다는 나은 입지라는 거예요. 이렇게 엇갈리는 미래 전망 가운데 그럼 과거 프랑스와 독일 그리고 영국은 어떤 경로를 걸어왔을까? 그 발자취를 더듬어 보는 것도 참 신선하더라고요. 이 책에선 30년 전쟁의 참화를 수습한 베스트팔렌 조약을 국제 질서로 이행하는 이정표이자 국민 국가의 원형을 만든 뜻깊은 계기로 해석하고 있었는데요. 16세기 중반부터 17세기 중반까지 약 100여 년간 유럽은 전쟁이 끊이지 않았어요. 그 절정은 30년 전쟁이었고요. 하지만 베스트팔렌 평화회의 조약 이후 종교 전쟁은 이제 종식이 되었고 국가의 주권과 영토 보전,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게 되었어요. 한편 신성 로마 제국 제후국이나 공국 중에서 현재 독일에 해당되는 지역은 30년 전쟁으로 인해 인구의 약 4분의 1을 잃게 되었는데요. 이런 큰 피해에도 불구하고 프로이센을 중심으로 한 독일은 급부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영국이 영볼 해협을 마주한 인접국가 프랑스를 견제하고 러시아를 봉쇄하기 위해 프로이센이 성장하는 것을 암묵적으로 요긴했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1871년 프로이센 왕인 비레름 1세가 황제, 카이저로 취임하면서 통일된 형태로서 독일 제국이 역사 속에 등장하게 돼요. 그런데 이 독일도 지정학적 측면에선 딜레마 상황에 직면하는데요. 독일이 힘을 키우면 프랑스, 러시아 등 인접 국가들이 연합해서 독일을 포위하고 압박했으니까요. 독일 역사상 최고의 외교 천재로 불리는 오토 폰 비스마르크 총리는 이런 독일의 상황을 연합의 악몽이라고 일컬었는데요. 결국 독일이 이런 연합 악몽을 막거나 붕괴시키려면 정교한 외교수를 펼치거나 선제적으로 군사 공격을 해야 했어요. 다행히 비스마르크 시대 독일은 유럽 내 균형 국가를 자처하며 열강들과 충돌을 잘 피하지만 이후에 즉위한 비레름 2세는 비스마르크를 강제로 은퇴시키고 외교 체제를 재편하고 러시아를 버립니다. 프랑스는 독일이 보불전쟁 때 파리를 점령해 베르사유 궁전에서 독일 황제 대관식을 가진 것에 대해 독일에 대한 엄청 큰 적대감과 반감을 갖게 되었고 그때 빼앗긴 알자스 로렌 지역의 수복을 계속 벼르고 있었는데요. 러시아는 부동항을 얻기 위해 당시 독일 영토였던 발트해 항구가 필요했고 독일을 해체하고 발칸으로도 진출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프랑스와 러시아는 러블 동맹을 체결하고 이후 영국마저 독일에게 적대 노선으로 돌아서면서 제1차 세계대전 향방은 독일에게 불리하게 펼쳐집니다. 마지막으로 제 흥미를 끌었던 건 중국과 관련한 파트였어요. 전 수년 전에 짐바브웨를 비롯한 아프리카 국가를 지원하는 공적 개발원조 업무를 담당한 적이 있었는데요. 짐바브웨는 워낙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곳이라 프로젝트가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아 정말 고초를 겪었는데요. 이런 혼란스러운 국가에 진출한 중국의 이면을 기술한 대목이 흥미롭더라고요. 중국이 이렇게 아프리카에 대거 진출하게 된 건 이 책에 따르면 자원보다는 영향력 확보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 간접 자본 시설 건설 계약을 수주하고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정성을 쏟고 있고요. 중국 노동력을 현재 취업시킨다는 비판도 있지만 사실 현지 노동력이 압도적으로 더 많이 채용된다고 해요. 중국은 노동력 진출보다는 중국식 운영 표준을 아프리카에 이식하려는 게 목적이거든요. 즉 아프리카에서 중국이라는 존재를 필수 불가결하게 만들려는 게 그 의도라는 거예요. 유중 관세로 티포테 전략을 구사하며 나를 세웠던 중국이 미국과 가까워지기 위해 노력하던 과거 모습도 흥미로웠어요. 마오쩌둥과 그의 오른팔인 저언라인은 구소련에 대항하기 위해 미중 연대 전략을 펼치고 이후 권력을 쟁취한 덩사오핑은 미중 수교를 통해 흥묘 백묘론을 펼치며 실사구시적 외교관계를 펼쳤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잠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했던 두 나라였지만 중국이 급성장하면서 무역전쟁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지금은 잠시 휴전을 선언했지만 긴장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중은 반도체, 히토류 등 기술과 자원으로 패권 다툼 영역을 넓혀가는 데다 가능성이 높진 않지만 대만 등 영유권 분쟁을 둘러싼 군사 충돌 여지도 있기에 이 두 강대국 사이에 끼어있는 우리나라 입장에선
비스마르크 전 독일 총리와 같은 지혜로운 외교 전략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나라는 그간 인접 국가들 사이에 끼어 완충지가 되기도 하고 교두보가 되기도 했죠. 열강이 서로 견제할 수 있는 세력 균형의 중심점으로서 완충지대로 충실히 기능한다면 앞으로도 한반도는 전쟁과 참화를 피하고 안보가 보장될 수 있을 텐데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주변 열강의 세력 변이가 생기면 보다 우월한 열강이 대륙으로 진출하기 위한 교두보로 우리나라는 전락하게 될 듯합니다. 지금도 이런 풍전등화의 시기라고 보여지는데요. 우리나라 힘만으로 미래 운명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 국력이 더 강한 외부 국가에 의해 좌우된다는 게 서글프긴 하지만 이 국가들이 세력 균형을 이루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이 있을까? 그리고 그걸 위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건 뭘까? 쉽지는 않겠지만 보다 안전한 우리나라의 내일을 위해 그리고 책임있는 국민의 일원으로 오늘 하루 세계 정세에 관심 가지시며 고민해 보심 어떠실까요? 오늘도 힐대 책방에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제게 영감을 주는 책과 함께 찾아뵐게요.